고태영 원장님께서는 정형외과 전문의 의학 박사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밸런스 정형외과를 운영하시며 한국영양의학회 이사를 겸하고 계시며 대한척추외과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고태영 원장님께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고태영입니다. 오늘은 통증 치료를 하는데 앞서 오늘 주제가 이제 줄기세포도 나오고 도수 치료도 나오고 방금 전에 이제 체해 충격받은 했는데 이런 일반적인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통증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배우고 지금 이제 이런 비급여 파트의 진료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환자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럴 경우에 이 HRV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환자를 평가하고 진료하는 데 도움되는 오늘 강의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입한 배경하고 그러면 이 HRV를 어떻게 볼 건가? 그러면 이제 통증 치료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이론적인 것보다는 약간 임상적인 실전에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HRV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자율신경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율신경을 측정하는 장비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쓰는 처방하는 모든 약제들 중에 특히 이제 카디오바스큘라라든가 GI 트랙트, GU 트랙트 이런 계통의 약들이 다 자율신경 계통을 심퍼세틱을 올리거나 낮추거나 파라를 올리거나 이런 계통 약을 여러분들 다 처방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율신경 기능 검사를 거의 안 하는 게 지금 우리 임상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한 10년 전부터 줄기차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요새는 많이 보급이 됐어요. HRV가. 이제 이 자율신경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카디오바스큘라이기 때문에 그 하트레이트에서 그 버라이빌리티 심박 변동을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 몸의 상태를 평가하는 장비다 이렇게 편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일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HRV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도구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통증 환자를 볼 때 맨 처음에 이제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하고 서지컬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근본적으로 환자를 어떻게 좀 건강하게 할까 하는 이런 방법들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HRV가 왜 통증 치료에 도움이 되느냐? 스테로이드 쓰고 엔세이드 쓰고 체해 충격파 때리고 도수 치료하고 줄기세포하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어떻게 할 거냐?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만성 질환, 당뇨, 혈압, 암, 캔서 모든 이런 멘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여러 변수가 되겠지만 또 우리가 이제 환자가 오면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그다음에 블러드 케미스트리도 하고 했는데 다 정상이에요. 근데 환자는 다 죽어가. 엔세이드 쓰고 스테로이드 쓰고 체해 충격파 때리고 도수 치료 다 했어요. 근데 환자는 계속 아프다 그래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옛날에는 이제 소마틱 심텀 디스오더라 그래가지고 마치 이제 멘탈 쪽으로 자꾸 이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이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HRV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툴이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HRV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자의 그 전신 상태를 딱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그 전신 상태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치료의 예후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자는 이런 치료를 했을 때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도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뉴트리션을 어떻게 처방할 건가 이런 것들도 지침이 HRV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캔서 환자가 이 환자는 조만간에 캔서 진단을 받겠구나. 이 환자는 캔서 환자인데 얼마 못 살겠구나. 이것까지도 HRV로 알 수가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 판독하는 요령을 보면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HRV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임상에서 볼 것인가? 그래서 제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외래 환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HRV를 전부 다 루틴으로 다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고 통계가 나와서 이제 통계학과 교수 두 명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분류법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분류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논문을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뭐 개원가에서 이걸 하니까 레퍼런스가 없다고 학교에서 실어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만 갖고 있는데 이 자율신경 검사를 볼 때 딱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토탈 파워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이 토탈 파워라는 건 뭐냐면 자율신경 기능의 그 활성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테이지 1은 이제 노멀 레인지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스테이지 2가 되면 노멀에서 절반 정도 줄어든 사람까지가 이제 스테이지 2로 잡으시고 거기서 스테이지 2에서 또 50%가 감소되는 게 스테이지 3고 거기서 또 50%가 감소되는 게 스테이지 4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점이 정상이다 그러면 50까지가 스테이지 2, 그다음에 25점까지가 스테이지 3, 25점 미만이 스테이지 4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제가 분류한 통계 자료하고 기계상에서 자기네가 모집한 통계 자료하고 다 대입을 해가지고 결과지에 이제 그 그레이드 1, 2, 3, 4가 표시되도록 한 그런 장비도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래서 보면은 이제 토탈 파워를 재보면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2000에서 2500 나옵니다. 20대, 30대들은 검사하면은 노말 건강한 사람들은 2000, 2500 다 나와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안 되는 사람들은 20대인데도 불구하고 500도 안 나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체크하셔야 될 게 이제 심파세틱하고 파라심파세틱의 그 비율을 보시면 되는데 정상은 이제 5대 5나 이제 6대 4가 정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심파세틱이 좀 더 올라가 있는 경우는 심파세틱 타입으로 분류하고 파라심파세틱이 올라간 거는 파라심파세틱 타입으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원래 정상은 이제 심파세틱하고 파라심파세틱 6대 4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질병의 초기에는 심파세톤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다가 만성 크로닉 상태가 되면 얘가 지쳐버려요. 그러면 얘가 오히려 역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쉽게 말해서 이 환자는 젊은 사람인데 500밖에 안 나와. 500밖에 안 나오는데 파라심파세틱 타입으로 파라가 올라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죠. 이 환자는 너무 오랫동안 지쳐가지고 이제 심파세틱 톤이 떨어지고 오히려 파라가 올라간 크로닉 케이스구나 이렇게 그렇게 판독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이제 그 아티팩트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뭐 이제 부정맥 같이 이제 일레귤러한 파장이 나와요. 근데 이제 원래 정상 사람들은 3분 동안 보통 이게 1분 측정할 수도 있고 3분 측정할 수도 있는데 보통 3분 하거든요. 3분 동안에 아티팩트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 정상 그룹이에요. 근데 이제 1분에 1개 정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지 2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아티팩트가 3개까지는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없다. 그다음에 스테이지 4가 이제 분당 2개 이상에서 3개, 5개까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아티팩트가 점수가 막 2000 나왔는데 아티팩트가 10개가 나왔다. 그럴 때는 그 스테이지를 하나 더 줄여야 됩니다. 이제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질문하는 게 HRV 하면은 할 때마다 점수가 다 틀린데 그게 무슨 신뢰성이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측정할 때 판독할 때 유념하셔야 될 게 스테이지 만약에 300에서 400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점수가 토탈 파워가. 그렇지만 요게 스테이지를 막 뭐 500점짜리가 갑자기 1500이 되고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HRV를 외래에서 활용하실 때 만약에 스테이지 4가 나오면 이 사람은 아주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100점 만점에 25점 미만이라는 걸 아시면 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점수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런 거는 어떤 오류가 있냐면은 아까 말한 아티팩트가 떴다든가 아니면 환자가 측정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HRV 측정하실 때는 직원들이 옆에서 좀 지켜봐 줘야 돼요. 그 몸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그 3분도 못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앉아 있을 때 막 몸을 떨고 고개가 흔들리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분들은 검사를 하게 되면 자기 상태보다 더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HRV 판독의 제일 키포인트가 토탈 파워하고 심파세틱하고 파라심파세틱 비율을 꼭 보셔야 되고, 세 번째가 아티팩트를 고려해서 그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 판독지 보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기호들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거에 질려 가지고 이거를 안 보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지금처럼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HRV 판독을 어떻게 할 거냐? 스테이지 1은 그야말로 정상 그룹이에요. 만약에 환자가 왔는데 스테이지 1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의사의 도움이 거의 필요 없는 환자들이에요. 그냥 엔세이드 주고 집에 가서 한 2, 3일 쉬라 그러면 바로 낫는 사람들이 스테이지 1이에요. 그다음에 스테이지 2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외래에서 보는 환자들이에요. 약 주고 그다음에 물리치료하고 아까 앞서 한 것처럼 체중격파 때리고 도수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말 점수에서 100점 만점에 99점부터 50점 사이에 들어오는 이 그룹들을 여러분들이 외래에서 제일 많이 보는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치료하면 반응이 금방금방 좋아지니까 저 병원 갔더니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를 듣는 환자들이 스테이지 2에 해당하는 거죠. 스테이지 3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환자들을 보는 거예요. 스테이지 3가 되면은 아큐트에서 크로닉으로 넘어가면서 심톰이 로컬하지 않고 시스테믹 심톰이 같이 나와요. 그리고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를 다 해도 반응이 안 나와요. 보통 두세 번 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져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스테이지 3에 해당한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옆방에서 뭐 기능의학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기존적인 메디컬 트리트먼트에다가 기능의학적인 거를 컴비네이션 해줘야만이 스테이지 3부터는 좋아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난감한 환자가 스테이지 4예요. 스테이지 4는 점수가 이제 100점도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1000점 이상 나와야 되는데 50대 환자인데 1000점이 나와야 되는데 뭐 50점 나온다든가 30점 나온다든가 심지어 딱 3점 나오는 환자도 봤어요. 3점 나오는 환자들은 거의 이제 거동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상 생활을 거의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고, 이 스테이지 4에 있는 환자들은 조만간에 캔서 진단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그 자율신경 검사에서 100점 미만으로 나온 사람들은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100점 미만인 사람들은 한 뭐 3개월 이내에 캔서 진단받고 6개월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환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아주 거부감을 가져요. 나 멀쩡히 걸어 들어왔는데 네가 뭔데 나보고 조만간에 캔서 걸린다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대놓고 얘기 안 하더라도 상당히 몸이 안 좋다는 식으로 워닝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약물 치료했을 때 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 검사를 해가지고 HRV를 보고 이 환자가 앞으로 그 사이드가 날 건가, 내가 치료해도 반응이 별로 없겠구나, 이런 거를 감안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게 HRV 치료죠. 이게.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통증 치료를 했었느냐? 우리가 뭐 이제 흔히 말하는 건 이제 엔세이드 쓰고 스테로이드 쓰고 뭐 트리거 포인트 하고 너브 블록하고, 이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임상적으로 교과서적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한 게 이제 앞서 말한 피지컬 세라피, 체중격파, 도수 치료, 이런 것들이 그 약물 치료를 할 거냐 아니면 피지컬 세라피를 할 거냐, 요 두 가지가 있고, 최근에 이제 최근도 아니죠. 한 벌써 프롤로 세라피 나온 게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 그 덱스트로스를 쓰던가,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제 한 10년 전부터 PDRN 나오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폴리뉴크레오타이드, 콘주란이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플라센타, 콜라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플라센타 같은 경우는 벌써 25년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PRP가 나오고 이제 요새 스템셀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프롤로 세라피를 했어요. PDRL 쓰던 폴리뉴크레오타이드를 쓰던 뭐 테반을 쓰던 콜라겐 쓰던 PRP를 했어요. 근데 반응이 안 좋아. 어떤 사람은 한 번 만에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두 번 만에 좋아지는데 세 번 해도 안 좋아져. 다섯 번 해도 안 좋아져.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그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HRV를 해보지 않으면 이 환자가 왜 재생이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개원가에서 만약에 이제 수입만 생각한다 그러면 스테이지 2 환자에다가 PRP 하면은 이건 직방이죠. 이거는 왜? 딴 거 안 해도 날 사람을 한 거니까. 근데 스테이지 3나 4는 PRP를 하고 스템셀을 해도 안 좋아져요. 줄기세포 학회 임원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요새 그 본메로 스템셀 해가지고 니 조인트에다가 스템셀 넣었는데 결과가 어때? 그러면 반반이에요, 그래. 왜 반반일까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왜 반반이냐? 제너럴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은 본메로 우리가 정형외과 의사들이 본그라프트 할 때 이 일리악 스파인에서 그 뼈를 이제 채취를 하는데 그때 그 그라프트 할 수 있는 본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스템셀도 건강한 사람하고 이제 제너럴 컨디션이 나쁜 사람하고는 이 PRP라든가 스템셀이 나오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거를 고려치 않고 하니까 결과가 안 좋은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HRV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결과가 안 좋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실전 통증 치료를 하면 우리가 이제 질병이나 노화가 생기면은 이제 활성산소가 증가되는 건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질병과 노화에 노출되게 되면 지금 말한 것처럼 자율신경 기능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기능의학적으로 영양요법을 한다든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IBNT도 벌써 한 10년 정도 됐는데 요새는 지금 IBNT가 좀 이제 시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실손보험에서 너무 태클을 많이 걸고 주지를 않으니까 의사들이 좀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뉴트리션만 잘해줘도 HRV가 그 자율신경 기능이 올라가면서 환자의 통증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런 거를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도입 배경하고 HRV를 어떻게 판독할 건가 이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럼 통증 치료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항산화 영양소에는 이제 비타민 B군하고 C군하고 그 다음에 뭐 지용성 비타민도 있고 그루타치온 뭐 여러 가지 있고요. 미네랄 계통에 이제 셀레늄, 마그네슘, 구리아연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이제 분리를 해본 거예요. 검사가 했는데 만약에 심퍼세틱 톤이 너무 떨어져 있다, 크로닉 케이스다, 이런 경우는 너무 다 환자들이 만성 피로에 지쳐 있거든요. 이럴 때는 심퍼세틱 톤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감용 영양소라 그래서 알파리포산, ATP, 비타민 C, 그다음에 비타민 B군, 그다음에 멀티비타민, 콜린 알포스레이트 아시죠? 그 뇌 영양제 그 아세틸콜린의 전구물질. 그다음에 글리시리즈는 이제 감초 주사로 갈려 있는 거고, L카르틴하고 이제 플라센타, 노말셀라인하고 오프로티더블 이런 것들은 이걸 누가 분리했냐면 제가 분리했어요. 제가 분리했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없다고 이제 외면당하는 거죠. 이거를 써보게 되면 하트레이트가 증가되고 BP가 올라가요. 예. 만약에 노말셀라인을 여러분이 여기서 병원에 가셔가지고 노말셀라인 20c짜리 한번 먹기 전하고 먹고 나서 하고 BP를 재보세요. 딱 먹으면 벌써 혈압 바로 올라갑니다. 이게. 예. 그 이제 혈압이 올라가고 하트레이트가 빨라지는 거를 제 나름대로 이제 심퍼세틱 영양소로 분리를 한 겁니다. 반대로 이제 그 심퍼세틱이 떨어지는 오히려 안정화되는 쪽으로 가는 거를 이제 파라심퍼세틱 영양소로 분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미네랄 계통이에요. 대표적인 게 셀레늄하고 아연하고 이제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그네슘은 다 아시죠? 마그네슘 뭐 눈 떨리면 마그네슘 먹고, 이거 환자들도 다 아는 얘기들인데 결국은 블러드 베슬을 딜라테이션 시켜가지고 서큘레이션 좋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심파세틱을 낮추고 파라심파세틱 올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셀레늄이나 아연 같은 거를 IV를 해보면 오히려 이게 혈압이 안정되면서 몸이 좀 나른해져요. 그다음에 이제 글루타치온도 마찬가지고 알기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립성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베이스 솔루션을 아미노산을 쓸 거냐, 노말셀라인 쓸 거냐, 5% 쓸 거냐 하는데 이 아미노산을 쓰게 되면은 이게 심파세틱에 치우치지도 않고 파라에 지치지도 않고 그냥 뉴트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사이드인데 비타민 B1은 마늘 주사라는 거죠. 이건 제가 이제 호흡곤란이 있어서 저는 이제 외래에서 잘 안 쓰고 징코가 가끔 은행이죠. 이 징코 잎으로 만든 게 가끔 이제 가려움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알파리포산은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저게 이제 항산화 작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침에 뭐 밥을 안 먹었다든가 굶은 사람한테 쓰게 되면은 오히려 저혈당 쇼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C는 그다음에 멀티미네랄, 알파리포산들은 써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혈관통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비봉 같은 걸 섞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믹스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컬러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침전 생기는 게 제일 문제인데 제일 문제가 이제 칼슘하고 트레이스 미네랄. 아까 말한 구리, 아연, 망간, 크롬 이런 미네랄 계통은 쓸 때 믹스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비타민 C나 감초나 요새 많이 쓰죠. 통증 주사, 타이레놀 수액 이런 섞게 되면은 색깔이 변하거나 침전이 생겨요.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적으로 제일 많이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게 이제 마이어스 칵테일인데 여기 마이어스 칵테일은 주로 이제 아까 제 분류법으로 얘기하면 심파세틱 솔루션이에요. 심파세틱을 올려주는 거지 파라를 올려주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칼슘이 이제 하트 프로블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칼슘 쓰는데 문제가 생기고 비타민 B 컴플렉스라고 나온 게 이제 거기에 아까 말한 마늘 성분의 B1이 티아민이 들어가거든요. 요것도 이제 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를 뺐어요. 두 가지를 빼고 이 노말셀라인도 이거 심파세틱이기 때문에 중립성으로 아미노산을 바꾼 거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나 이제 선물 비슷한 걸 하나 해드린다면 나는 IBNT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몰라. 근데 저런 것을 쓰게 되면 사이드가 너무 많이 나. 가장 안전하고 누구한테도 쓸 수 있는 그런 처방을 나는 알고 싶어.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밸런스 버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외래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밸런스 버전이에요. 나는 뭐 심파세틱이고 파라심파세틱이고 나 조절하기는 나는 머리 아파서 못하겠어. 나는 그냥 환자를 오는데 그 환자한테 뭔가 전반적인 톤을 좀 올려주고 싶어. 이럴 때는 아미노산을 베이스로 쓰고 비타민 C하고 마그네슘, 감초를 넣고 5, 6, 12 이 정도 쓰게 되면 거의 사이드가 없어요. 거의 사이드가 없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징코도 안 들어가 있죠. 미네랄도 안 들어가 있죠. 칼슘도 안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이드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하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요 환자 이제 48세 이제 여자 환자고 숄더 페인 있고, 뭐 소노 보니까 저 칼시피케이션 매스도 있고,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서비컬 오력이 이제 DJD 체인지 심하고 이런 환자들이죠. 이런 환자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른 병원에서 너브 블록하고 체해 충격파하고 다 했어요. 근데 안 좋아져. 검사해 보니까 토탈 스코어가 198점이에요. 48세면은 거의 1000에서 1500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98점이죠. 이거 아까 말한 스테이지 4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를 주 3회 IBNT를 주 3회에서 2주를 하고 나서 측정을 했더니 토탈 파워가 952로 올라가면서 스테이지 4에서 스테이지 2로 바뀌는 거죠. 환자의 심통 다 좋아지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44세 남자 환자, 이 환자도 이제 숄더 페인인데 히알루론산 주사도 맞고 체해 충격파 하고 다 하고 저희 병원 찾아온 사람이에요. 검사해 보니까 이 환자도 토탈 파워가 104점밖에 안 나와요. 스테이지 4죠,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 제가 주 2회 이 사람을 이제 9번 정도를 IBNT를 하고 검사했더니 이제 토탈 파워가 814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환자는 이제 60대 남자 환자고 이명이 어릴 때부터 있었고 손에 이제 마비감이 있고 저리고 이런 사람인데 이 환자도 토탈 파워가 100이 안 나와요. 81점. 이 환자도 스테이지 4에 해당한 거죠. 이런 사람한테 아무리 엔세이드 쓰고 스테로이드 처방하고 뭐 해도 안 좋아져요. 그럴 때는 IBNT나 이런 영양요법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사람 측정할 때마다 점수가 다르게 나오느냐. 근데 답은 이거예요. 스테이지 4에서 갑자기 스테이지 2가 되질 않는다는 거죠. 스테이지 4에서 3, 4는 왔다 갔다가 있는데 스테이지 4에서 갑자기 뭐 왔다 갔다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변수가 100점에서 200점 정도는 감안하셔야 되고 측정할 때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거. 움직이는 걸 좀 체크해 줘야 되고 아티팩트를 꼭 체크하라는 거. 요게 이제 판독하는 주의 사항이고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여러 치료를 다 해서 네 말대로 영양요법을 했는데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있겠죠. 어떤 사람일까요? 저런 영양소하고 상관이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부신피로 증후군 환자들이죠. 아드레날 펑션이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티졸 호르몬도 있고 DHEA도 있고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근본적으로 너무 결핍된 환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뉴트리션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럴 때는 아드레날 펑션을 테스트를 해봐 가지고 거기에 맞는 또 영양소를 따로 또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캔서라든가 이런 거는 근본적인 치료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면 HRV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가장 쉽게 1분에서 3분 만에 측정할 수 있는 외래에서 필요한 장비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도구를 위해서 치료의 예후라든가 합병증 이런 것들 예측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환자들하고의 트러블이 안 생겨요. 너는 이미 이런 상태를 워닝을 해주면 결과가 안 좋아도 환자들이 컴플레인이 없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치료하게 되면 왜 약을 먹었는데 안 낫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 개원가에서 쓸 수 있는 장비 중에서 HRV에 대해서 활용법과 판독요법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강의 들려주신 밸런스 정형외과 고태용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